물론 기업들의 이익의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시가총액의 규모가 훨씬 더 많이 커졌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PER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버블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익보다 사람들이 더 높은 밸류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순간인 거죠. 빠르게 엔캐리 대출 자금을 청산하려는 시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2024년도 7월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의 대규모 엔캐리 청산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서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아세안 패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이준이라고 합니다. 아세안 패스에서는요, 미국 경제, 주식과 관련된 컨텐츠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고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뭔가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얕은 정보들만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더 깊이가 있는 컨텐츠들을 데이터나 숫자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미국이라는 시장을 좀 더 깊게 숫자로 리뷰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대다수를 미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나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저는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이 달러의 강세와 맞물리면서 그런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2년도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의 초강세, 그리고 달러 외 나머지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포지션되어 있는 그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발생이 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달러라는 자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통화, 그리고 그 통화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우상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나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 주식 시장이 아니면 다른 투자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결국 달러의 강세,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을 미국 시장으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유럽이라든지 많은 G20 국가들이 그때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안전된 그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그 트리플 크라운의 미국이라는 시장에 더 매력도를 느껴서 2024년도에 또 추가 랠리를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정책을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과 지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일단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도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 당시 때 주도하던 산업과 지금 주도하는 산업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당시는 IT, 닷컴이었고 지금은 AI, 로봇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그 당시에 시장에 있는 유동성과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닷컴 버블 때 PER이 기업의 그 이익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의 비율을 이제 PER이라고 하는데, S&P 500의 PER이 닷컴 버블 당시에 30배 정도였는데, 지금 이 PER이, S&P 500의 PER이 30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그 밸류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닷컴 버블 때의 그 버블 수준과 지금의 버블 수준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커졌고 주도하는 산업은 달라졌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커지면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늘어나는데, 여전히 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이 과거의 닷컴 버블 광기의 끝점에 있었던 당시처럼 30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물론 기업들의 이익의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시가총액의 규모가 훨씬 더 많이 커졌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PER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버블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익보다 사람들이 더 높은 밸류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순간인 거죠.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사실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 때는 사실 IT 버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버블과 광기라고 했다면 2008년도 9년도는 사실 주택시장의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끝없이 오르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는 믿음과 푸가지죠. 이것도 그 기대감에 너도 나도 주택을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택을 사기 시작을 하고, 금융기관조차도 이 주택을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과 또 연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더욱 많은 자금들이 버블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신용평가사마저도 이렇게 버블이 형성돼서 뭐 파생되어 나온 그런 뭐 증권이라든지 모기지 증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도 실제 평가와는 다르게 더 높은 등급을 유지한다라든지, 이렇게 버블이 커지지 않게끔 그래야지 수익을 버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버블이 너도 나도 버블 랠리에 참석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한두 개의 버블이라는 트리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둘씩 문제가 터지면서 너도 나도 시장의 거품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도 나도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싸게 대출을 받고 산 자산이 갑자기 헐값이 되고, 그러면 은행에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2008, 9년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때랑 뭐가 달라졌냐 보면 그 당시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비싸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평균 주택 가격의 배수 한 3배에서 4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7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버블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파생적으로 나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 상품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버블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까지 보면은 아마 과거보다는 버블 규모가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꼭 주택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건들을 묶어 가지고 만든 그 CMB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빠르게 치솟고 있고, 그 대출의 규모도 과거 대비 훨씬 커졌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대출의 규모가 훨씬 커졌고 자산의 버블 규모도 훨씬 커졌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 트렌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오피스가 하락폭이 상당히 심했죠.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정도부터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나가면서 그때부터 미국 주택 평균 가격의 상승이 또 멈추면서 횡보를 하거나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추이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최근에 22년도부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믿음에 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30년 고정금리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이 한 7%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때 신규 주택을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무너진다,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높은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부담이 가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LTV 비중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이 또 탑업을 추가 담보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응하지 못하면 그게 또 연체가 증가가 되고 이게 디폴트로 이어지는 게 가속화되면은 시장에 과거처럼 뭐 이렇게 충격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많고 은행에 자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은행이 구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들도 그 어느 적정 수준의 그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고객의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예대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은행들도 대출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더 줄여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지금의 연체율 상승보다 더 빠른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의 2008년이나 지금을 봤을 때 여전히 주택시장에도 버블이 많이 끼어있는 거는 사실이다. 보면은 1인당 뭐 과거에는 뭐 2채, 3채씩 사고 막 이런 그 무한적인 그런 그 레버리지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LTV 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어쨌든 소득 대비 자산 규모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자산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7%대 30년물 고금리 모기지를 빌린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자산 버블도 있지만, 주택 시장에 대한 자산 버블이 끼니까 또 임대료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자산 가격이 한 6에서 7% 수준으로 유지돼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는 뭐 2,400불이다, 2,800불이다 이렇게까지 뭐 유니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인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 임금을 이제 12개월로 나눠 보면은 한 달에 한 6, 7천 불을 벌어요, 월소득으로. 거기에서 이제 3,000불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버리면
버리면 한 40% 이상이 임대료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에서 주택 가격이 미치는 임대료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지출할 수 있는 지출이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저렴하면은 월소득에서 주택 가격으로 나가는 임대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른 지출 뭐 스마트폰도 살 수 있고 여유가 소비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지출 여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게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증시에 대한 버블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과 2008년도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의 믹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는 주식시장, 코인시장, 주택시장 모든 게 에브리띵 랠리 모든 자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그런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그 과열이 점점 꺼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과열이 꺼진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를 연준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봤을 때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의 실적도 2022년도까지 실적 성장을 하다가 23년도, 24년도에 넘어오면서 점점 정체가 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알아차릴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나왔을 때 지금 시장이 버블이 많이 껴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갑자기 시장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자산 버블의 차이인 것 같고요. 나가 있는 대출의 차이 그리고 그 당시의 자산 가치와 지금의 자산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 대비 중위소득 대비 주택 평균 가격의 배수와 지금의 중위소득 대비 주택 평균 가격의 배수가 3, 4배에서 7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고 규모가 달라졌다라는 거고 공통점은 여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중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멀티플이 3배로 비쌌다면 지금은 중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평균 가격이 7배로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버블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거는 공통점이고 그리고 2007, 8년도 때 기업들이 실적이 무너지면서 PR이 그 당시에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증시의 버블, 지금의 증시의 버블 또 연관돼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표적인 거로만 이제 비슷함을 또 본다면 그 당시의 기준금리의 수준과 지금의 기준금리의 수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도 한 5% 정도에서 이렇게 동결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추세로 갔듯이 지금도 5%로 동결을 하다가 금리 인하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 대출 시장의 그런 연체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용카드론이라든지 연체율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사이드에서도 대출 연체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심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CMBS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이제 유가증권화를 해서 또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서 이제 유동화를 한 그런 상품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나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R이 이제 30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배에서 30배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기업이 남기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배수가 10배였는데 이게 30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하면요. 그동안 기업의 이익이 안 올랐는데 사람들의 광기로 인해서 주가만 올라갔다라든지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면은 기업의 이익도 오르긴 했는데 오르는 거 대비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갔다라든지 광기로 인해서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의 30배의 PR은 기업의 이익 성장이 견인하는 증시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기업의 이익이 시가총액의 성장 세대로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면 PR은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PR이 30배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나 이제 특정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만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줄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온 거죠. 그게 광기가 만들어낸 버블이고 실제 이익의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광기가 만들어낸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증시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실적 성장 장세로 해서 기업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려면은 사실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소비가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비가 올라간다는 건 기업들의 실적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반대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과거의 성장치보다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높은 밸류가 더 높은 밸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 대비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괴리가 너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높은 PE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ER이 10배라는 거는 1원 버는 기업이 기업 가치를 10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근데 기업이 열심히 해가지고 3원을 벌었어요. 3원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이득은 2원밖에 안 올라갔는데 PER이 30배가 되면요, 기업 가치는 9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원짜리의 기업 가치가 갑자기 이익이 2원 올라갔는데 기업 가치는 뭐 80원이 올라가는, 뭐 30배의 PER이니까 3원에다가 30배를 곱하면 90원이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의 기업 가치가 90원이 돼버리는, 그래서 갑자기 이득은 2원 올라갔는데 기업 가치는 갑자기 뭐 80원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 성장 대비 시장이 과도하게 평가가 돼서 버블이 많이 껴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버블일 때는 사실 시장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대비 기업의 가치가 30배가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만약에 밀릴 때 보통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부양이나 방어를 많이 하는데, 기업이 남기는 이익 대비 기업의 가치가 30배나 높아버리면은 지금의 이익으로 30배나 더 비싼 거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시가 밀릴 때, 매도세가 나올 때 이거를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기업이 남기는 이익이 기업의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근데 뭐 PR이 한 10배다? 내가 남기는 이익 대비 한 10배 수준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 대비 10%나 남기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겠죠. 근데 30배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배, 130배까지 간다? 그러면은 100원짜리, 130원짜리에서 이제 시장에 붕괴가 나올 때 1원으로 이걸 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 방어가 안 될 거다. 그래서 PER이 너무 많이 벌어진 기업들은 한 번에 조정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주가 방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이 M7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뭐 30에서 뭐 40%까지 되는데, 그만큼 이 M7 기업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전체 나스닥과 연관되어 있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M7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좀 장기적인 추이로 다 살펴봤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고객 대상들이 빅테크들, 돈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빅테크들, 이런 고객들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메인 고객으로 두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과 이익이 둘 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성장적으로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보통 B2C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기업이 여러분 같은 소비자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었고,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소비 부담이 커지는 순간부터 기업 실적이 크게 꺾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은행 이자가 높아지고 자동차 할부 이자가 높아지면은 과거 대비 소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동차를 지금 말고 나중에 사자,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그래서 갑자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매출 성장이 크게 꺾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의 보복 소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의 금리도 높아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나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많이 꺾이고 있다, 이런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 기업들은 아마 미래에도 계속 성장은 해나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와 같은 B2C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개선이, 뚜렷한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더 높은 PER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딥시크라는,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변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오픈 AI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비슷한 정도의 효율을 만들어낸, 퍼포먼스를 만들어낸 결과를 내보이면서 기존의 빅테크들이 새로운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과거처럼 비싼 돈을 지불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투자로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엔비디아가 받았던 높은 가격대를, 그리고 높은 수요를 동일하게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진율이 과거 대비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고, 마진 성장률이 줄어들면은 엔비디아의 PER도 고평가됐다
됐다라고 나중에는 다시 입장이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엔비디아 같이 너무나 미래가 밝았던 유망주가 한 번에 주가가 며칠 만에 20% 가까이 밀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M7 기업 중에 가장 높은 PR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인데 오늘 아까 보니까 100 몇십 배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R이. 그러니까 남기는 이익이 1원인데 기업 가치가 뭐 120원이다 이런 정도로 많이 그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볼 게 아니다 뭐 이제 자율주행이나 앞으로 로봇이나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높게 평가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기대감인 거지 사실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매출 구성이나 이익 구성을 보면은 전체 매출의 80%가 전기차이고 남기는 총이익의 80% 정도도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실적으로만 딱 봐도 그냥 전기차 기업인 거예요. 애플이 애플카 출시한다고 해서 애플카가 애플이 되는 건 아니듯이 지금은 애플은 아이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지금은 전기차예요.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대당 판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대당 원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치킨 게임을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이자가 높아지니까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너도 나도 가격대를 낮추고 마진을 줄여가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진도 크게 줄었고 남기는 매출 총이익도 과거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테슬라의 순이익도 크게 줄었고 그리고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 인도량 수도 처음으로 감소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볼 때 판매량도 줄고 대당 매출액도 줄고 대당 마진도 줄고 기업이 남기는 순이익도 줄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만 다운사이드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애플로 따지면 애플카가 앞으로 혁신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갑자기 애플이 멀티플을 막 100배, 200배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밸류를 유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꺾여 나가고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50% 되는데 2022년도만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70%가 넘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 4분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4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다른 경쟁사들한테 다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 수가 전년도 대비 처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만 봤을 때 전기차가 메인 비즈니스인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온큐나 이런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 아 정말 뭔가 혁신이 있나 보구나 라고 해서 사업 보고서를 먼저 열어봤어요. 근데 뭔가 자신의 기술이나 미래의 그 수익 창출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고 근거가 있는 상황이면은 보통 사업 계획서에 그런 게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이온큐나 이런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사실 자세한 내용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매출을 내는지 그 매출은 뭐와 관련된 건지에 대한 그 큰 타이틀 정도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거를 보면서 이 기업을 이해하는데 자료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이 기업이 지금 내가 이 양자라는 기술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돈을 벌어낼 거고 그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할 거야 라는 계획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다면은 다른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의 이익도 없는 적자가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씩 나오는 이런 많은 기업들 양자 관련된 기업들은 이익도 없고 기업 가치는 뭐 수조 원에서 십몇 조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언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익까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자사주 매입 자체가 안 돼서 당연히 증시가 엄청나게 크게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자 버블과 관련된 컨텐츠를 찍고 나서 한 10일 정도 뒤에 정확하게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기업들의 주가가 뭐 40~50%씩 하루 만에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양자 버블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많이 간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는요, 자율주행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AI 기술이나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이미 글로벌하게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마저도 가장 틱톡 유저가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그 쇼폼이라든지 쇼폼에 대한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게 틱톡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라든지 많은 플랫폼들이 따라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에 딥시크 같은 사태가 정확하게 그 예시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시크는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적은 투자로 가장 높은 효율을 끌어내는 데 집중을 했었고, 그게 정확하게 먹혀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주가적인 조정을 받았던 게 엔비디아였죠. 왜냐면 엔비디아의 칩을 과거처럼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수요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나 매출이 성장이 가파르게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효율적으로 저렴한 투자로 적은 투자로 비슷한 효율을 내버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라고 새로운 방법을 오히려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에게 공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나중에 자율주행 시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중국에서 반대로 선두적으로 먼저 해나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이제 AI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나홀로 질주에 대한 기대감에 형성된 높은 버블이 한순간에 꺼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한방향적인 판단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2천만 원대 전기차를 가장 먼저 출시한 것도 중국이고요. 그만큼 가격의 최적화라든지 동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상업화를 더 빠르게 해나가는 것도 중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충격파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보면서 좀 지금과 같이 그 빅테크에 이제 버블이 많이 꼈을 때, PER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2025년도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이 2024년도 11월 달에 걷어들이는 세수가 3천억 달러였고요. 나가는 세수가 7천억 달러였습니다. 들어오는 세수 대비 나가는 게 2배 이상 많은 건데, 나가는 7천억 달러에서 국채이자랑 메디케어 그리고 사회보장 이 세 가지로만 나가는 게 3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비나 이런 건 써보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세수가 이 세 개로 다 나간다라는 거죠. 필수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부채를 늘려가면서 뭔가 부채로 돌려막기를 해나가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은 재정적인 대수술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당장 부채를 더 늘려나가기 힘든 그 배경은 뭐냐면, 이미 그 트럼프가 작년 12월에 그 공화당이 요청을 해서 부채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취임과 동시에 부채를 늘려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계속 올려나가려는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미 공화당 내의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5석 앞서고 있는 하원에서도 그 38명이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늘리려는 부채 한도가 폐지가 어려워지고 부채 한도를 더 늘려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정 지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갑자기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이렇게 권하고 있고, 그리고 무역적인 적자를 또 대폭 줄여나가고 관세를 부과해서 추가적인 세수를 걷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또 투자를 유치를 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가지고 사회부장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양질의 세수를 또 많이 걷어들이려는 노력들을 지금 막 펼쳐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대수술에 들어갔고, 그게 사실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도 정말 잘 맞아요. 공화당은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불필요하게 늘려왔던 고용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군인이라든지 이렇게 국방 사이드에서도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인력들의 채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로 하나둘씩 조금씩 대체하면서 충당하는 인원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정부의 지출을 조금씩 줄여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안에서도 어쨌든 실업률이 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 사이드에서 고용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도 지금 지출을 막 늘리지 못하니까 정부 주도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일어나기도 힘든 거고, 그러면 그게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뭐 인프라라든지, 인프라를 추진을 해야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지 건설 사이드에서 일자리가 창출
창출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바로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몇 년간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올해 2025년도 한 해는 상당히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정부의 지출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소비가 과열이 멈춰가고 점점 꺼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보복 소비가 나올 때처럼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을 이끌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실적은 줄어들거나 횡보를 하는데 멀티플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PR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 버블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내려나간다는 거는 과거로 다시 회귀를 할 수 있는 과거 수준의 환율로, 그런 것만 봤을 때 2025년도 미국 경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너무 변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무역 협상이라든지 지금 뭐 관세 추가 부과한다고 멕시코, 캐나다, 뭐 중국, 그리고 일본도 계속 미팅을 한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대규모의 대소수를 펼쳐야 되고, 대규모의 무역 적자나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1985년도 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플라자 합의를 했던 것처럼 그런 뭔가 한 방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 2025년도에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는 좀 주의해 가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미 글로벌 자동차나 글로벌 철강이나 글로벌 화학이나 이런 그 산업들을 보잖아요. 전부 다 지금 침체 상태입니다. 철강 기업들, 화학 기업들 전부 다 지금 실적이나 이익들이 엄청나게 반에 반토막 나거나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전기차 관련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전기차 브랜드들도 이익이 많이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 배터리나 양극재 기업들은 실적이 말도 할 것 없이 많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래 경쟁을 위해서도 지출은 늘려야 되니까 부담은 더 커지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AI나 빅테크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요가 안 도니까 너도 나도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익이 점점 갉아먹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고 뭐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도 해당이 되고 뭐 많은 국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전통 산업들, 우리 과거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전통 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증시에 버블이 잔뜩 낀 사이드는 오히려 뭐 테슬라나 아니면 AI 아니면 뭐 빅테크 관련된 주들이 버블이, 양자 관련된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사이드에서 버블이 많이 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회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블이 가장 많이 낀 사이드에서는 가장 큰 조정을 볼 것이고, 버블이 상대적으로 적게 낀 사이드들은 이익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라든지 뭐 생각보다 버블이 많이 안 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익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 주가를 방어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가 있는데, 남기는 이익 대비 멀티플이 너무나 큰 기업들,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은, 양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증시에 조정이 나오는 순간 이미 밸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지금의 이익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가에 조정이 나오면 한 번에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에 미국 정부의 세수 대비 나가는 지출이 거의 1.5배 가까이 되는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세수가 한 4조 달러인데 나가는 게 한 6조 달러 되는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들어온 거보다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에서 이제 돈을 빌려온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돈을 빌려오면은 그 빌렸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국채 이자라고 하고 그게 정부 지출에서 나갑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2024년도에 정부가 연간 걷어들이는 세수 총액 대비 국채 이자로 나가는 이자 지출 비중이 17.8%가 되더라. 근데 이게 과거 2022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6%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17.8%까지 늘어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리고 근데 최근에 2024년도 11월에 딱 세수를, 한 달짜리 세수를 딱 봐보니까 세수가 3천억 달러이고 거기서 국채 이자로 나가는 비중이 25%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국채 이자의 비중이 세수 대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 11월 한 달 세수와 지출만 보더라도
해도 세수 3천억 달러에서 지출이 거의 7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그 7천억 달러 중에서 한 3천억 달러가 국채이자 그리고 메디케어, 사회보장 이 세 가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인 거죠. 그러면 필수 지출 이 세 개만 하더라도 벌써 세수를 다 써버리니까 국방비라든지 나머지 뭐 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가 24년도 12월에 그 취임 직전에 이제 공화당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를 폐지해주라.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니까 폐지를 해주면 내가 취임과 동시에 지출을 늘리고 경기를 다시 부양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채를 늘리거나 예산과 관련된 안건은 하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상원이나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5표가 많고 민주당이 5표가 부족해요. 그래서 5표만 넘어가도 이게 하원에서 상원으로 안건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예산과 관련된 거는 하원에서 먼저 안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게 상원으로 올라가고 상원도 동의를 해야 결국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이 안건이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트럼프가 요청한 부채 한도 폐지를 하원에 있는 공화당 중에서 38명이나 반대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채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리플 크라운인데 막상 예산을 늘리거나 뭔가 지출을 막 늘려가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인 거죠. 지출을 대거 줄이는 거. 근데 지출을 대거 줄이려면 가장 빠른 게 일단 인건비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그 권고사직이나 인력을 줄여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국방비 사이드에서도 새로운 그 신규 군인 채용을 줄이고 뭔가 최대한 뭐 로봇이나 AI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국방 무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에 대한 조정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아마 지금의 막대한 무역 적자와 그리고 재정 적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채 한도에 대한 추가 증액이나 부채 한도 폐지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주요 무역 국가들이랑 미국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상들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장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그 리스크가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재정적인 문제와 무역 수지 적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이고 우선은 가장 먼저 할 게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고용 창출도 많이 줄어들 거면서 정부가 주도하에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대거 홀딩될 수 있는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정부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동결한다의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동결은 어쨌든 중립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인상한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정말 최악의 옵션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원래 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추세였고 최근에 좀 올라서 동일하게 2.8%로 이제 근원 물가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치솟지 않고 2.8%로 근원 물가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데 반대로 실업률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더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타겟 물가가 2%인데 여전히 2.8에서 머물고 있는 근원 물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왜냐면 1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말 최대 소비 시즌 때문에 리테일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나왔고 일시적으로 그동안은 감소하고 있었는데 12월에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업률이 줄어든 걸 보고 잠시 동결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1월달 실업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1월달 실업률이 다시 반등한다면 다시 올라간다면 연준은 현재 근원물가 수준 2.8%를 고려했을 때 기존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금리를 내리는데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는
금리는 어쨌든 치솟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코로나 직후에 나오던 보복 소비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 물가의 폭등, 그 당시에 뜨거웠던 시장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냉각기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랬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막연한 호재로 볼 게 아니라 금리를 내려서 뭐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늘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 심리가 냉각되고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거라서 오히려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를 만약에 연준이 올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거는 이제 뭐 관세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예외적으로 치솟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는 정말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금리는 다시 올려야 되고 금리 다시 올리면 또 실업률도 더 치솟겠죠. 그리고 대출 연체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터질 거고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플러스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을 부어버린다. 근데 그 불이 내부에서 발생된 불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장한 그런 불이 된다고 하면 관세라든지 그러면 정말 소비가 살아나가지고 기업 실적과 연관돼서 뭐 발생되는 물가라기보다는 어쨌든 소비도 힘들어지고 개인의 그런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외부 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압력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 비필수 소비를 하는 B2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지출 여력이 줄어들면은 필수 소비 위주로 최대한 아껴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증시도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 장기채 금리도 올라가면은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도 손실이 많이 생길 거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장기채 금리가 미국 증시 붕괴의 트리거가 될 만한 뭐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20년물 미국 국채 장기채의 금리가 1% 떨어지면은 그 장기채의 가격은 2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기채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단 한 번에 20%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 성장률과 맞먹는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률을 기대한 사람들이 증시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장기채 사이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할 때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트리거가 먼저 터져서 장기채 금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본이 기준금리를 뭐 추가 인상을 하거나 엔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미일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면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됐던 엔화 그리고 상당히 강했던 달러가 다시 반대의 포지션이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6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그러면 환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달러의 약세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증시 성장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대의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고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가 증시의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증시가 무너질 때마다 장기채의 금리는 항상 빠르게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외부 트리거로 영향을 받아서 증시가 조정되고 그게 장기 채권의 수요를 늘리면서 장기채 금리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채 가격은 급상승해서 단기적으로 증시는 조정을 나오는데 장기채에서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내에서는 달러를 가진 투자자들은 장기채 수요를 늘리고 외국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탈을 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일본의 엔화라든지 이런 걸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탈이 가속화되면 증시의 추가적인 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높인다, 뭔가 외부와 이제 무역 전쟁을 추가로 한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미국도 결국은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수입을 하는데 만약에 관세를 높이면은 해외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미국에 다시 인플레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하던 트렌드를 멈추고 동결을 하거나 정말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가 있겠죠.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가 살아가지고 뭔가 경기가 좋아가지고 물가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뭐 유가가 치솟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영향에 의해서 관세 때문에 사실 물가가 치솟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어서 증시도 악영향을 받고 장기채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중시 붕괴 시나리오가 있다, 장기채와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관세를 추가 부과를 하더라도 중국이나 이런 데 관세를 추가 부과하더라도 이미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더 생겼고,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은 위안화의 약세를 더 부추겨서 그걸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미국의 물가가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미 물가가 이미 미국은 잡혀가고 있는 트렌드였거든요. 금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는 이미 소비 심리가 많이 꺾여, 과거처럼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꺾여 나가고 있다. 소비가 점점 냉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 그렇게 외부 변수로 물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기채 관련된 시나리오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시나리오와 두 번째 말씀드린 시나리오, 장기채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데 증시는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증시의 정점이라고 판단해서, 증시가 버블이 꼈다 판단해서 장기채 수요를 늘릴 수가 있고, 그럼 장기채 금리가 점점 떨어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장기채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증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증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피봇이 가속화되면 증시 붕괴가 나올 수 있다. 이 시나리오와, 그리고 외부 변수, 뭐 엔화의 강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엔화 강세, 달러의 약세가 외국인 투자의 이탈을 만들고, 그게 외국인들로 하여금은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엔화나 이런 자산에 대한 구입을 하게 만들고, 미국 내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오히려 미국 내에 증시가 아니라 장기채 같이 금리가 떨어지고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기채 투자를 늘려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증시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사실 거의 제로금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고 미국은 한 제로금리에 가까웠는데, 이게 22년도부터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 벌어진 게 지금 다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좁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포지션이 나오겠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달러로 투자한 투자자가 달러의 약세가 일어나면은 상대적으로 환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성장이 계속 가파르게 나오지 않는 이상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차익 실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일 금리 차가 좁혀져서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증시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2007, 8년도 당시 때 2007년도 9월부터 뭐 이렇게 조금씩 몇 개월간 미일 금리 차가 4%에서 점점 더 좁혀지면서 그 증시의 조정도 같이 나왔거든요. 물론 다른 변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1월 24일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0.25% 했을 때는 엔화의 강세가 바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달러의 강세가 더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더라도 엔화의 강세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2007, 8년도 때도 미일 금리 차가 4%대부터 엔화의 강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엔화 대비는 약세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그때도 금리 차가 계속 좁혀짐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한 번에 초강세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뭐 달러당 뭐 115엔 하던 게 한두 달 뒤에 달러당 113원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엔화의 강세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엔화의 강세가 가속화됐던 거지, 한 번에 갑자기 엔화 강세가 딱 나오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5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이 5국가에서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은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오히려 꺾여 나가면서 뭔가 그러면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가 돼서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갖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2024년도 한 해를 보면은 제조업 사이드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GM이나 포드 이런 미국계 자동차 기업들도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도요타 같은 엔화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찍어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고용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일본의 임금 인상률도 최근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그 디플레이션 구간에서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을 겪던 일본이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달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트럼프가 2024년도 4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엔저는 미국의 제조업들에게 엄청난 재앙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본은 미국과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가 엔화의 약세를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의견을 표출한 것이죠. 그리고 엔화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대비 계속 약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 제조업의 부흥을 만들고 싶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이 꼽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단순 노동 사이드가 많은 간호보조원이나 뭔가 이런 도우미 분들, 노인분들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이민자 중심의 도우미 사이드의 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임금의 단순 노동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을 어느 정도 방어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채용되는 인력 수는 많은데 그 안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이나 이런 사이드에서 걷어들이는 세수는 줄어들고, 근데 절대적인 메디케어나 이런 혜택을 받는 인원 수는 늘어나니까 지출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회보장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 재정 적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마 일본에게 엔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조업들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이러한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미국도 수출 경쟁력도 생기고 자국에서 판매할 때 그런 다른 그 해외에 수입하는 제품들보다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이런 고질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제 두 번째 황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트럼프는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 수지적인 적자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는 또 재정 지출을 막 풀다 보니까 재정 적자는 악화되고, 근데 무역은 무역대로 계속 수지 적자를 보고, 그러면서 그때 엔화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화의 약세를 더 부추겨서 엔화 약세를 만들어서 일본계 기업들이 그때 제조업 쪽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경제 강국이 됐었던 가장 큰 배경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일본이 또 다시 벤치마킹해서 그 당시와 비슷하게 또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안이 꼽게 보여지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당시 때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공포감을 조장하고 그걸 바탕으로 협상을 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유도해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그 에너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라도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플라자 합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난다고 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플라자 합의 당시 때를 보면은 그때 달러당 220엔 정도 하던 게 달러당 한 130엔까지 거의 엔화가 2배 이상 강세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한 2경원 이상 되는 그런
그런 엄청난 엔캐리 자금들이 엔화가 너무 강세가 돼버리다 보니까 빠르게 엔캐리 대출 자금을 청산하려는 시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2024년도 7월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의 대규모 엔캐리 청산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서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